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통치하면서 중화학공업을 건설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화학공업 그러면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 시작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통치하던 시기에 여러 가지 중화학공업 공장들이 우리 땅에 건설이 됐었습니다. 다만 그 공장들이 대부분이 북한 지역에 남아 있어서 우리는 별다른 혜택을 못 보고 북한이 큰 혜택을 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45년 이 38선으로 분단이 된 이후에 통계를 보면 아시아에서 제1위의 공업국은 일본이고, 일본에 이어서 제2위의 공업국은 1970년대 초반, 1972년에서 74년까지 북한이 아시아 2위의 공업국가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일으킨 해가 1961년입니다. 1961년에 UN 통계, 그 다음에 그 세계은행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82불일 때 북한은 320불인가 340불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4배를 잘 살았습니다. 북한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일본이 남겨놓은 이 어마어마한 중화학공업 시설 덕분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분단이 안 됐다면 우리도 똑같은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묻혀져 있는 채 그냥 우리는 수탈만 당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과연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은 한반도에다가 어느 정도의 중화학공업을 건설했는지, 그리고 이 중화학공업을 건설한다는 얘기는 중화학공업 공장들이 이 무렵에는 이미 다 에너지를 전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중화학공업 시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그 에너지원인 전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아주 대대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나 우리 학계나 아무 데서도 이런 이야기를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건설됐던 중화학공업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전기입니다. 사실 한반도에 전기 문명을 일으켜준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여기 콜브라인이라는 사람이 대한제국 시절에 고종과 계약을 맺고 이 한성전기회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경복궁 내에 고종이 살고 있는 그 집이었던 건천궁이라는 곳에다가 전기불이 켜진 최초의 날짜가 1887년 3월이었습니다. 바로 이 미국 사람이 한국에 진출을 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1899년 4월에 서대문과 홍릉 간의 전차가 개통이 됐고요. 그리고 1901년에 서울 시내에 가로등이 600개가 설치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이 미국 자본과 대한제국이 일종의 합자회사를 만들었는데, 한성전기회사. 이 한성전기회사에다가 전기를 가설해 주시오, 전차를 놔주시오, 이렇게 해서 건설을 했는데, 대한제국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 공사대금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미국 사람 손에 통째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일본이 한일 압박을 한 다음에 이 한성전기 회사를 일본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908년에 일본계인 일한와사라는 그 회사의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이제 1910년서부터는 일본이 주체가 돼서 우리 땅에 이제 전기 가설, 그 다음에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발전소 가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914년이 되면 크고 작은 13개 전기 회사가 아주 작은 소규모 그 발전 시설을 설치를 해서 7,480kW의 전력을 공급했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가 보기에 야, 이거 우리가 앞으로 이 한반도를 뭔가 공업화를 하려면 전기가 필요한데, 그리고 전기라는 것은 이 어둠을 밝히는 이런 그 문명의 이익인데, 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전기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절에는 화력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수력 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도대체 수력 발전할 수 있는 이 물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원조사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일본이 36년의 그 조선총독부 통치 기간 중에 전원조사 사업을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1910년에서부터 14년까지 이제 뭐 압록강에서부터 두만강, 뭐 청천강, 한강, 낙동강 이런 수계를 다니면서 야, 여기다가 이 발전소를 건설하고 댐을 건설해 가지고 수력 발전소를 건설해서 생산을 할 만한 곳이 어디 있나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비관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래 가지고 이 발전을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이게 전력 생산은 좀 불가능하겠구나. 뭐 이렇게 그 결론이 내려져 가지고 그냥 뭐 화력 발전이라든지 아주 소규모 발전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 어떤 회사가 진출하면 그 회사가 필요한 전기는 자기네들이 그냥 알아서 만들어서 쓰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 1920년대 무렵에 이 금강산에 전철이 놓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금강산에 이제 호텔이 들어서고, 그래서 거기 이제 관광도 가고 이러는데, 이 전철을 움직이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금강산 전철회사에서 아주 소규모 그 화력 발전을 만들어가지고 뭘 하고 그랬는데, 야,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좀 획기적으로 뭔가 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제2차 전원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1922년부터 29년까지 8개년에 걸쳐가지고 대규모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뭔가를 잘못 생각했구나. 이 한반도의 지형은 좀 특수한 데가 있구나. 그래서 유역변경 발전이라는 그야말로 그 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을 동원을 해보니까 1차 조사 결과에 50배에 달하는 그 전기 생산할 수 있는 요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 빨간 선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 압록강이 흐르고 있는데, 압록강으로 흘러가는 이 지류들입니다. 이 부전강, 장전강, 허천강 이런 그 강들은 저 개마고원에서 압록강 쪽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줄기를 막아가지고 댐을 싸서 거기다가 호수를 만들어서 물을 고인 다음에 한 30km 동해 쪽으로 터널을 파가지고 동해에서 그 아래쪽으로 떨어뜨려서 낙차를 크게 만들면은 어마어마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유역 변경 방식으로 하면은 한반도에서 엄청난 전기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때서부터 이제 이 수력 발전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3차 전원조사는 1936년부터 6개년 계획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이 무렵은 이제 그 막바지에 막 그 중일 전쟁, 뭐 태평양 전쟁이 터져가지고 뭐 어수선한 그 과정에서도 이거 한반도에서 정말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많구나. 그 중에서 제일 그 획기적인 곳이 수풍 발전소구나. 압록강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2차 전원수소 때는 압록강의 본류를 막은 게 아니라 압록강의 지류를 막았는데 3차 때는 압록강을 막으면은 엄청난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때 이 발견한 것들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총독부 시절에 일본 사람들은 이 전력 산업을 진행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총독부에서는 어디에서 전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이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야 여기가 발전소의 적지구나 하는 것이 밝혀지면 기업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기업이 발전소를 건설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조사 때 이 부정강, 장정강, 허천강에서 이 물줄기를 막으면은 엄청난 전기가 생산될 수 있다라는 총독부의 이 전원 탐사 결과를 통보받은 그 당시 일본에서 아주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신흥 재벌이 일본 질소비료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일본에서 비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반도에 가서 이제 이 전기를 생산을 해서 거기서 만들어진 값싼 전기를 가지고 우리 한반도에다가 비료 공장을 짓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너와 가지고 1929년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1933년에 장정강 수력전기라는 것을 설립을 합니다. 이때서부터 이제 한반도에 이 전기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압록강의 지류인 부전강, 장진강, 허천강을 이제 막아가지고 인공호수를 만든 다음에 저 흥남 쪽으로 이 물길을 돌립니다. 그래서 30km의 터널을 파서 물길을 돌려가지고 거기서 발전을 해서 60억 킬로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기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는 장진호, 부전호 이렇게 얘기를 하면 6.25 전쟁 때 이 미군과 우리 국군이 동해안 쪽으로 막 그 진군을 하다가 1.4 때 이 장진호 전투 이런 것만 알고 있는데, 장진호 전투가 일어난 그 지역이 그 장진호라는 게 바로 이 일본 사람들이 만든 인공호수입니다. 그때 이 미국 군들이 이 군사작전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 지도가 없어서 일본 사람들이 만든 지도를 가지고 작전을 했는데, 그 지도에는 장진호, 부전호 이런 그 말이 없고 전부 일본말로 써 있었어요. 그래서 장진호를 초신호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미국 그 전투 기록에 의하면은 장진호 전투라는 건 없고요. 초신호 전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미군이 굉장히 정말 용감하게 싸워가지고 혁혁한 그 전과를 이뤘는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에다가 초신호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거 원래 장진호라는 거예요, 이름이. 장진호를 누가 만들었느냐? 일본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만들어진 이 60억 킬로와트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전기는 가격도 싸고 아주 양질의 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기를 가지고 질소비료 공장을 어디다 만들었느냐? 바로 흥남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흥남 질소비료 공장입니다. 질소비료 공장을 만들면은 원래 이 그 질소비료는 이 스위치만 이쪽으로 돌리면 이게 그 화약이 됩니다. 그래서 폭탄을 만드는 원료가 돼요. 그래서 이 연관 산업이 흥남일 때 그냥 흥남 질소비료 옆에 흥남 무슨 화약 해가지고 아주 정말 대규모 이 산업
그 단지가 만들어졌는데 이 산업단지가 그 당시 세계에서 최첨단 기술이라는 기술은 다 긁어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중화학공업 콤비나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일본 질소비료라는 회사에서 지금으로 치면 아마 이 달러로 환산하면 약 20억 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발전소를 진 사람이 바로 요 노구치 준이라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이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흥남 질소비료도 만들고 그 연관 기업들을 흥남에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이 회사가 노구치 재벌이라고 하는 신흥 재벌로 급부상하게 됐습니다. 이 노구치 준이라는 사람은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이름이 노구치 시타가구라고도 나오고 노구치 준이라고도 나오는데 하여간 노구치라고 이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또 이 질소비료 공장 무슨 발전소 이런 걸 지려면 어마어마한 일본의 기술자리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와가지고 이 사람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할 데가 없으니까 그 호텔 하나 졌는데 그게 오늘날 롯데호텔이 됐어요. 이 조선 총독부 시절에는 반도호텔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유역 변경식 발전을 해가지고 60억 킬로와트의 이 전기를 이렇게 생산한 것은 인류 역사상 거의 처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게 지류를 막아가지고 이 생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압록강의 본류를 막자. 이 3차 전원 개발 사업에 의하면은 압록강 본류를 막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돼 있다. 그래가지고 이 노구치 준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압록강의 수풍에다가 또 발전소를 짓기 시작해요. 이번에는 70만 킬로와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진강, 부정강, 허천강 3개를 합쳐서 60억 킬로와트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수풍댐을 만들어가지고 70만 킬로와트를 이제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압록강 유역은 지금은 많이 개발이 되고 그랬습니다만 그때는 이 완전히 원시름으로 덮여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밀림 지역을 우리가 뚫고 들어가서 여기다가 그야말로 세계 최대 규모의 이런 댐과 발전소를 짓는 게 우리 기술로 가능하겠느냐? 근데 일본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입을 해서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가지고 압록강 개발위원회라는 특별기구를 조선 총독부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구치 준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력을 총동원해서 이 수풍댐이라는 이 건설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한데요.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이거? 수풍댐 개발 사업은 일본 본국 정부에서도 단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아주 거대 규모의 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당대 첨단 기술이 다 필요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규모가 너무나 크고, 그리고 전기 생산이 막 70만 킬로와트면 이거 한반도에서 이걸 다 소화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만주국과 이제 조선이라는 이 한가운데를 흐르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막아가지고 한국에다가 50%를 쓰고 50%는 만주국에다가 팔자. 그래가지고 50대 50으로 나눠서 쓰기로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20세기 전반에 이루어진 아주 세계적인 공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37년 10월에 제1단계인 수풍지역 공사가 착수가 됐는데요. 바로 이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은 전쟁을 하느라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아주 악종고투를 해가면서
댐과 발전소를 건설해서 1941년 8월에 일부 발전을 개시를 했고, 그리고 1944년 2월까지 총 60만 킬로와트의 최신식 발전소를 완성했습니다. 댐 높이가 106.4m. 그 당시에 인류 역사상 최첨단 기술이 다 동원된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그 경제 대공황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TVA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TVA 사업이라고 하는 그 후보댐을 막았는데, 그 후보댐과 그랜드 콜리 댐에 거의 버금가는 그 정도의 이 크기였습니다. 자, 얼마만큼의 노동력이 투입이 됐느냐? 하루에 10,000명, 연인원 2천만 명의 노무 인력과 공사비 2억 3,700만 엔, 지금 치면 한 20억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쨌든 20세기 전반에 아주 초대형 토목 건설 공사인데,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고요. 일본 사람들이 그 위로 올라가면서 1차 댐이 수풍댐이고 2차 댐은 또 운봉댐 무슨 댐 해가지고 위로 그 위에다가 또 댐을 더 짓기 위해서 한참 공사를 하는 중에 일본이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요 운봉댐, 여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더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했던 이 댐은 완공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것까지 됐다면은 세계 최대 규모가 됐을 거예요. 일본은 이거 우리 기술로 이 댐과 발전소를 만들었으니까 이걸 역사에 남기자 그래가지고 수풍댐을 기념하기 위해서 압록강 수전의 노래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특히 이 수풍댐은 아주 60만 킬로와트, 이게 한 발전소에서 60만 킬로와트가 발전되다 보니까 건설비가 아주 대단히 적게 들어갔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발전 단가가 싸지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류엔 운봉, 하류에 의주 발전소를 준비를 하다가 요거는 완성을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아마 일본이 완성을 했다면 이건 정말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을 그런 역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국이 자랑하는 그야말로 인류의 가장 성공작이라고 하는 TVA 후보댐과 비교를 해보면, 후보댐은 그 수력은 122억 킬로와트고 화력은 43억, 합쳐서 165억 킬로와트 아워의 규모입니다. 수풍댐은 150 킬로와트 아워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압록강을 막아가지고 미국이 자랑하는 이 후보댐하고 이 발전량이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런 규모의 댐을 압록강에다가 남겨놨다는 얘기죠. 만약에 2차 압록강 본류 사업까지 완성이 됐다면 아마 이 후보댐 같은 거는 이거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대규모였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댐들은 다 북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됐고요. 1945년 해방이 된 이후에 3년 동안 수풍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3파선 이남 지역으로도 전기를 받았었습니다. 물론 공짜가 아닙니다. 미 군정이 전기료를 대신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를 언제 끊었느냐? 1948년 5월 10일 날 우리가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재헌의원 선거가 진행이 됐는데요. 재헌의원 선거가 실시된 지 나흘 후에 북한이 우리에게 아무런 사전에 통보도 없이 이 압록강 수풍댐에서 공급을 하던 전기를 끊어버리는 바람에 남한은 거의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한 지역에는 전기 수요는 많은데
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남한 지역에다가 전기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안 했느냐? 아닙니다.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했을까요? 한강수계에다가 했습니다. 청평댐 아시죠? 청평댐을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고요. 청평댐에서 더 북한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화천댐이 나옵니다. 그 화천댐도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줬습니다. 1930년대 경인 지역에다가도 우리가 공장을 좀 짓자.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자본을 가져와서 경인공업 지역에다가 막 공장을 지려고 보니까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이제 조선총독부에서 그렇다면은 인천에서 가까운 곳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을 찾자. 그래서 전문가 팀을 파견해서 보니까 북한강 쪽이 가장 이 경제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1944년에 화천발전소, 그 다음에 청평발전소를 만들었는데요. 자, 이 전기 생산량을 한번 보세요. 81,000kW, 청평은 39,600, 합치면 84, 12만 kW. 지금 일본이 북한 지역에다 만들어 놓은 거는 압록강 그 본류를 막은 이 수풍댐에서는 60만 kW. 그 다음에 장진강, 부정강, 허천강을 막은 거 50만 kW, 110만 kW인데 여기하고 비교하면은 남한 지역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았습니다. 더군다나 38선으로 우리가 분단이 됐을 때 화천댐은 북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발전소를 좀 우리가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국군이 동부전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동부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군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특명을 내립니다. 야, 화천발전소는 말이야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뺏자. 그래가지고 우리 국군들이 진짜 개발에 땀나도록 열심히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화천발전소를 우리가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휴전선을 보시면 미군과 유엔군이 지키던 서부전선은 38선보다 조금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휴전선이. 그런데 중부전선을 지나가지고 저 동부전선, 우리 국군이 지키고 있는 지역은 38선에서 한참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전쟁 끝나면 우리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공장을 져야 되는데 전기 생산할 곳은 화천발전소밖에 없다. 그러니 화천발전소를 무슨 일이 있어도 확보를 하라. 그래서 그때 그 화천발전소 지역 일대를 목숨 걸고 가서 싸워서 뺏은 사람이 누구냐? 포항제철을 만든 박태준 씨입니다. 박태준 씨 부대가 가서 화천발전소를 점령을 했어요. 자, 1930년 부전강 제1발전소 가동에서부터 1944년 수풍발전소 가동까지 15년이 걸렸는데 이 15년은 한반도에 아주 경이로운 전력 전원 개발 붐이 일어났던 전기 혁명의 시대였다. 이렇게 학자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유역변경 발전 방식이라는 그야말로 정말 기상천외한 이 방식을 동원해가지고 한반도의 이 불리한 지형을 아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낸 이 아이디어의 창안자야말로 정말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져놓은 이 발전소가 영원히 자기네들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1945년에 일본이 항복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미군정이 들어와서 그리고 북쪽은 소련이 들어와가지고 다 몰수하고
빈손으로 일본 사람들 다 내쫓았죠. 그리고 우리 거 됐습니다. 덕분에 이제 가장 그 발전을 한 도시는 흥남이었습니다. 사실 흥남은 이거 그냥 뭐 고기 잡는 뭐 어부 몇 명이 살던 어촌이었어요. 그 어촌에 흥남 전기화학 콤비나트 그래가지고 질소 비료 공장이 들어서고 거기에 유지는 이제 비누를 만들거나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철강, 경금속, 화약을 만드는 가성소다, 유기합성 공장이 막 들어서질 않나. 그 주변에 있는 원산, 성진, 청진, 나진, 웅기 이런 지역에 기계 그 공장, 비철금속 공장, 석유 뭐 이런 중화학공업 단지들이 막 대규모로 들어섰습니다. 왜 들어섰느냐? 1930년대 후반 뭐 194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이 그 진주만을 공격을 해가지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일본 본토를 그냥 막 B-29 폭격기 들어와서 연일 폭격을 하니까 무슨 일인지 이 한반도는 미군이 폭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한반도로 주력 공장을 옮기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다 이 공장을 저는 거예요. 특히 그 전력에 관해서 비율을 따지자면 북쪽이 그러니까 3파선 이북 지역이 전체 전력의 83.2%가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남쪽은 16.8%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거꾸로 됐다면 참 우리도 산업 발전이 굉장히 빨리 됐을 텐데 참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식민지 제국의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이 그라운드 제로 흥남이라고 하는 이 책이 지금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책이 이제 그야말로 고기 잡는 사람들 몇 명이나 살고 있던 이 흥남이 일본이 통치하면서 도대체 어떠한 도시로 바뀌었는지를 기록을 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시면 야, 이 세상에 상점벽해도 이런 상점벽해가 다 있나.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농사나 짓고 물고기나 잡던 나라를 중화공업의 나라로 불과 15년 만에 완전히 탈바꿈을 시킨 겁니다. 특히 일본 본토에서도 구경하기 힘든 동양 최대 규모의 공장이고 그리고 기술면에서도 아주 최첨단을 자랑하는 신식 공장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소련이 해방 후에 흥남 질소비료 공장을 점령한 다음에 이 기술 수준과 기계들이 최신형인 걸 보고 아주 경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공장을 상당 부분을 뜯어가지고 소련으로 실어갔습니다. 수풍발전소의 발전기 다 뜯어가지고 갔습니다. 또 이 수풍발전소에서 이제 전기가 생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까운 평안도의 진남포, 평양, 순천, 신의주 지역에도 중화공업 공장들이 들어섰고 황해도 해주, 강원도 삼척 이런 데도 뭐 시멘트 공장, 뭐 제철소 이런 것들이 들어섰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 38선을 중심으로 볼 때 북쪽 지역에다가는 중화학공업을 건설하고 남쪽 지역에다가는 농업을 장려한 덕분에 이걸 이제 남농 북공의 산업구조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38선으로 딱 분단이 되니까 남한은 이제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천발전소는 우리가 6.25 때 뺏기 이전까지는 북한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남한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청평 수력발전소 약 3만 몇천 킬로와트하고 아주 소규모 뭐 당일리, 뭐 부산, 영월 뭐 이런 데에 있는 화력발전소 몇 개밖에 없었어요. 이것도 또 일본 사람들이 막 그 철수해 가면서 부품이나 이런 게 조달이 안 돼가지고 전부 발전소가 스톱이 되고 나니까 남한이 암흑천진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민을 하다가 미국 사람들이
발전함을 끌고 옵니다. 배에서 발전을 합니다. 배에서 발전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는 뭐 이런 그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요 사진이 요 부두에 이제 매 있는 이 발전함 자코나호라는 배입니다. 그래서 두 척의 이 발전함이 와서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그 육지로 그 전기를 공급을 해줬는데 6.25가 나면서 한 척은 부산에 있었고 한 척은 인천에 있었는데 인천이 인민군에게 점령을 당하니까 이 발전함이 인민군에게 넘어가면은 이거 적을 돕게 해주는 결과가 안 되니까 이 배를 자폭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남한에 전기가 없다 보니까 그냥 뭐 미국에 있던 발전함들을 막 끌어다가 그냥 항구에다 대놓고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를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정말 비참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그냥 뭐 전기가 남아돌아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자, 그러던 나라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지금 저 북한 지역, 이거 이제 밤에 인공위성이 한반도를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북한 지역은 밤에 암흑천지예요. 여기에 있는 이렇게 점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아마 평양 지역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가 살고 있는 지역에다가는 아마 전기를 넣어준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암흑천지입니다. 남한은 완전히 뭐 불야성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북한이라는 나라가 참 얼마나 한심한 나라인지 이 한 장의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시설들을 남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떻게 저렇게 깡통 차가지고 제 나라 국민들 먹이지도 못해가지고 몇백만 명을 굶겨 죽이고 참 굶겨 죽인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요. 지금 1994년 뭐 고난의 행군 시절인가서부터 이 영양이 결핍이 돼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영양 결핍 상태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영양 실조에 걸리면 이 뇌 발육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거의 머저리가 돼버렸어요. 지금 최전방에 나가 있는 지피나 오피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이제 쌍안경으로 북한 지역에 있는 북한 군인들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보면 정말 불쌍해서 볼 수가 없답니다. 우리로 치면 초등학생보다 작은 애들이 그 총을 메고 보초를 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왜냐하면 너무 못 먹어가지고 키가 크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에서는 여러 가지 신발이나 옷이나 이런 것 때문에 키가 너무 작으면 입대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인민군들은 150cm가 군 입대 면제 기준이었대요. 근데 이거를 몇 년 전에 145cm로 더 낮춰버렸답니다. 이 정도로 한 세대가 머저리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압록강 수풍발전소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발전기를 해방 후에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이 뜯어갔습니다. 1945년 10월에 8명의 소련군 장교 선발대가 발전소를 와가지고 야 여기 있는 거 뭘 뜯어가면 좋은가 다 조사한 다음에 얼마 후에 기술자 60명을 포함해가지고 2,000명 병력이 트럭을 타고 나타나가지고 현지에 근무하다 한국인, 일본인을 강제 동원해가지고 1945년 12월까지 숙풍발전소 제3호기, 4호기를 해체해가지고 뜯어갔고 발전기, 수차, 벼락기, 배전반, 개폐기 같은 아주 최신식 발전기를 소련으로 반출해 갔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은 전기가 없어서 완전히 거지의 나라로 돌변을 했고요. 우리는 열심히 원자력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가 남아 돌아가는 이런 나라가 됐는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자랑하는 최첨단 원전 기술을 초토화시킨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런 책임은 이제 물어야 될 때가 온 거 아닌가요? 저 이적행위 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자해행위를 한 거죠. 그런 대통령 누가 뽑았습니까? 우리 국민이 뽑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투표에 의해서 그런 이적행위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거예요. 아니 뭐 부정선거가 됐던 뭐 했던 어쨌든 이재명도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 될 뻔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된 이 대통령을 뽑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인가요 이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광업입니다. 광업. 광업이라는 것은 이제 이 자원을 캐는 거죠. 특히 이 중공업을 일으키려면 이제 뭐 제철 산업이라든지 뭐 이 중공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을 광산에서 이제 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총독부가 아주 금, 철광, 동광, 연광, 아연광, 무연탄 뭐 이런 데서 막 필요하니까 조선에 있는 지질 조사를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제 이 광산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독부의 광업 총력 지원 체제 덕분에 일제 시절에 조선 광업은 아주 경이로운 발전을 계속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금입니다. 금. 금은 금불이제라고 해서 이 금을 예를 들어서 디파짓을 해야 돈을 발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금이 생산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을 생산하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본에서 금을 생산하는데, 가만히 지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조선에서 어마어마한 금이 매장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금을 이제 캐내기 시작을 해서 조선에서 1930년대 그야말로 이 골드러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벌어졌느냐? 1938년부터 산금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금 생산을 이제 장려합니다. 막 보조금도 줘요. 그래가지고 금을 생산하면 그 금을 일본 정부가 비싼 값을 주고 삽니다. 나중에 이게 해방이 된 다음에 우리 정부하고 우리 학계, 우리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야, 일본 너희들 말이야,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에서 생산된 금 너희들이 다 수탈해 갔잖아. 금 내놔. 그래가지고 막 내놓으라고 요청한 게 막 몇십억 불이에요. 근데 나중에 일본 정부가, 야, 우리가 언제 수탈해 갔어? 우리 다 돈 주고 사갔잖아. 여기 영수증 있잖아. 내놔가지고 우리가 이제 망신을 당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조선에서 금이 생산되면 그 금을 그냥 강탈해 간 게 아니라 전부 죗값을 주고 사갔어요. 쌀도 마찬가지였죠. 조선에서 생산된 쌀을 뺏어간 게 아니고 전부 죗값 주고 사간 겁니다. 이 금도 마찬가지예요. 1937년에 이 금 생산량이 어느 정도였냐? 일본 본토에서 24톤이 생산됐고 한반도에서 24톤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제 이 전쟁에 돌입하다 보니까 이제 이 뭐 무기 만들고 뭐 이런 거 사오려면은 국제 결제 수단으로는 금이 필요하니까 빨리 금을 생산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해외에서 뭐 자원도 사오고 뭐도 사오고 하자. 그러려면은 이제 보조금을 줘서라도 조선에서 금을 캐자. 그래 가지고 이제 금을 막 열심히 장려해 가지고 조선 천지의 금광 개발 붐이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요 아래 이 도표를 보시면 1938년에
7.8톤이 생산이 됐고요. 1939년 29.2톤, 40년에 25.3톤, 24톤, 15톤, 합계 1938년부터 42년까지 121.6톤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이 조선에서 생산됐고, 그 생산된 금을 일본이 다 제값 주고 사가지고 갔습니다. 특히 이 한반도에 있는 금광 중에서 가장 많은 금을 생산한 것은 운산금광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운산금광은 조선이 고종 시절에 고종이 미국 사람에게 이 광산을 거의 헐값에 공짜나 다름없는 조건으로 넘겼습니다. 고종이 도대체 뭘 어쩌자고 이런 짓을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음산금광은 미국 그 회사에게 넘어가 가지고 이 운산금광이 그 당시 세계 3대 금광으로 꼽혔는데, 미국 기업이 소유한 평북 운산금광에서 40년간 금 80톤을 캤습니다. 이거를 미국에다 안 팔아먹고, 팔아먹어도 제값을 받았다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그냥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넘겨줬습니다. 일본이 세계 5위 금 생산국이 된 것은 한반도에서 이렇게 엄청난 금을 생산한 덕분입니다. 그래서 1937년부터 1939년까지 그때가 이제 조선에서 금 생산량이 이제 최고 피크를 이뤘는데, 이때 조선에서 나오는 금이 일본 본토에서 나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가지고 1939년 1년간 31톤의 금을 생산했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 노름 좋아하고 투기 좋아하고 뭐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그냥 꽃갱이 하나 메고 전국에 산으로 둘러 다니면서 이제 금광 뭐 하고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보도한 바로 1937년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이 황금광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뭔가 하여간 좀 돈을 벌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은 전부 꽃게기 들고 산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금광을 개발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본이 금 수탈해 갔다고 하는데, 참 안 된 얘기입니다만은 전부 총독부가 제값을 주고 사갔습니다. 그래서 금수탈이라는 내용도 교과서나 이런 데서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참 안타까운 거는, 이 어떤 사람이 운이 좋아가지고 광맥을 발견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광맥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걸 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굴을 뚫어야죠. 굴을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장비가 들어가야죠. 장비가 들어가려면 도로를 닦아야지, 철도를 놔야지. 그러니까 이게 광산을 개발하려면 어마어마한 자본이 투입이 되는데, 한국인들은 이런 자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맥을 발견을 하면 그 광구를 등록을 해서 이거는 내가 발견한 광구야 라고 광구 등록을 한 다음에 그 광구를 누구에게 팔아먹느냐? 일본 사람들에게 팔아먹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이제 대규모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다가 도로를 놓고 철도를 놓고 이래서 결국 재미는 누가 보느냐? 일본 사람들이 다 재미를 보는 거예요. 재주는 우리가 넘고, 우리가 죽으라고 찾아다니면서 발견한 그 금광이 발견되면 이걸 뭐 싼 값에 전부
일본 사람들한테 넘겨가지고 일본 사람들만 재미를 보는 이런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일본 시절, 조선 총독부 시절에 그래도 이 금광으로 돈을 번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 최창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냥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호랑이를 아마 잡은 모양인데, 이 사람은 15살 때부터 꽃갱이 하나 메고 10년간을 금을 찾아가지고 전국을 떠들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1923년 가을에 평안북도 구성에서 남들이 막 캐다가 버린 폐광을 인수해가지고 거기를 뒤지다가 아주 노다지 금맥을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광맥을 왜 노다지라고 하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운산금광에서 금을 품고 있는 그 금광석이 발견이 되면 미국 사람들이 노터치!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이 광부들이 막 어디다 숨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노타치가 노다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최창학이라는 사람도 15살 때부터 곡괭이 메고 전국 산하를 다니다가 뭔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5년 만에 조선 팔도의 최대의 거부인 민영희의 못지않은 천만장자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요. 민영희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영희가 뭐해서 돈 벌었다고 그랬죠? 민비의 이 비자금 관리인이었는데, 민비가 그 일본 사람들한테 죽은 다음에 그 민비 비자금을 이 친구가 다 자기 걸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창이라는 사람이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뭔가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좀 아부라도 해야 자기가 계속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제말 비행기 8대를 헌납을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상해임정에서 야, 너 우리한테 독립운동 자금 내놔. 근데 독립운동 자금을 안 줬습니다. 그랬는데 일본이 이제 항복을 하고 상해 임시정부가 환국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죠. 최창학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자기 별장이 경교장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한테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선생님 지금 서울에 사실 데가 없는데 제가 선생님에서 집 한 채 마련해놨습니다. 자기 별장을 김구에게 갖다가 바친 것이 경교장입니다. 원래 이름이 죽첨장이었는데 김구가 그러면 수고했네.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살면서 경교장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거기서 김구 선생이 암살을 당했죠. 또 한 사람은 문명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금광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1935년 총독부에 비행기 2대를 헌납을 했는데, 일본 육군은 이 비행기에 이름을 문명기호다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그 당시에 돈을 번 사람들은 일본에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제시절에 또 금광으로 돈을 번 사람이 정명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54년에 자유당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근데 자기가 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금을 일정 부분을 국회에다가 기증을 해가지고, 이 금으로 국회의원들은 이게 국민들의 대표 아니냐. 그러니까 금으로 배지를 만들어서 주자. 이때서부터 금 배지가 탄생하게 만든 주인공이 바로 이 정명설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오늘날 조선일보를 만든 방응모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운 좋은 사람에 속하고요. 평생을 꽃갱이 들고 전국의 산하를 누볐어도 그 중에 몇 사람 정도만 이렇게 돈을 벌고 나머지는 다 거지 됐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일본 사람들이 이 전력을 생산해 가지고 중화학공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하는 부분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1942년, 그러니까 이제 이 압록강 수풍댐이 1호기부터 2호기, 3호기 뭐 이렇게 해서 이게 1944년까지 그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요 1, 2, 3호기가 완성이 되니까 또 거슬러 올라가서 상류에다가 운봉댐을 만들고 하류에다가 의주댐을 만들려고 막 터파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그때까지도 이 땅을 자기네들이 패전을 해가지고 다시 반납을 하리라고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시설을 전놨는데 1945년 해방이 된 다음에 일본이 그냥 빈손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거 말이야, 자기네들의 전쟁 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건설한 거지, 무슨 우리를 위해서 한 건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 공장이 남은 거는 한국에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산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 거죠, 뭐.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 참,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써야 이 나라가 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는 게 더 먼저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해방이 돼서 이 한반도에 살던 일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쫓겨가게 됐는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에 와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76만, 통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76만 명에서 79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1945년에 일본이 항복하고 난 다음에 알거지로 쫓겨나게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쫓겨났는지, 그 쫓겨나는 과정은 또 어땠는지 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